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을 공포하고 그 시행 세칙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수출 허가가 까다로워지는 개별 허가 품목이 뭔지 세부 사항을 밝히진 않았습니다. 첫 소식 오정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오늘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했습니다. 시행령에서 일본은 수출 상대국 분류 체계를 바꿨습니다. 우리나라를 기존 화이트리스트 국가를 지칭하는 그룹 A에서 B로 강등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군사 전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물품에 대한 수출에 대해 일본은 까다로운 절차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포괄 허가에서 개별 허가로 전환된 핵심 소재 3개 품목 외에 추가 품목은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는 앞으로 한국으로의 수출에 대해 우회 수출, 목적외 전용 등에 엄격하게 대처하겠다면서 대한 수출 기업 최종 수요자, 용도 등 확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8월 2일 날 일본 가기에서 결정한 내용 그대로 오늘 발표가 된 거고 당연히 상황을 지켜봐야죠. 그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거죠.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의 시행세칙 발표 이후 경기도의 한 부품 소재 기업을 방문해 임직원들에게 일본을 이길 수 있는 자신감을 당부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SBS CNBC 오정인입니다. 보신 것처럼 일본이 시행세칙에 구체적인 품목을 추가하진 않았지만 이미 규제를 받고 있는 핵심 소재 3가지의 제재는 유지됩니다. 이 같은 일본의 움직임에 우리 업계 반응은 어땠을까요? 오늘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들이 의견을 나누는 토론회가 열렸는데 오수영 기자가 현장 다녀왔습니다. 일본의 애매모호한 시행 세칙에 대해 국산 소재 장비 부품 업체들의 반응은 지정 하나 지정하지 않으나 그게 그거라는 반응입니다. 더 확대 안 된 건 다행이지만 확대되나 안 되나 의미는 같고 결과는 같을 거다라고 좀 봅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장비 부품의 일본 의존도가 큰 상황에서는 언제든 일본이 목줄을 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 의존도를 벗어나기 위해 업계 대표들은 이제라도 대기업과 중소 소재 장비 부품 업체가 손을 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가 국가 전체 산업의 25%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니 국가에서 일괄되고 또한 대중소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꾸준하게 폈다라. 이면에서는 국산화를 충실히 해온 업체들도 있습니다. 있는데 불구하고 그 자체를 이렇게 100번 활용을 못 해주고 그리고 장려를 못 해준 것도 문제가 있고 또한 일본이 언제 또 추가 제재를 가할지 모르는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무엇보다 수요 기업인 대기업에서는 아마 이 리스트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정부와 같이 상의돼서 장기적인 준비를 아마 하지 않겠나. 우리 반도체 업계가 일본을 상대로 장기전에 돌입했습니다. SBS CNBC 오수영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일본은 기존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 외에 추가로 개별 허가 품목을 지정하지는 않았을까요? 칼을 감춘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초 일본의 세부 시행에는 개별 허가 품목이 명시돼 국내 기업의 추가 피해 규모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일본은 개별 허가 품목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본의 의도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향후 유리한 국면을 만들기 위해 구체적인 카드를 남겨둔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일본이 향후에 협상하는 데 있어서 또 일본이 필요할 때 우리의 그 압력을 가하기 위해서 가장 많은 카드를 유보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국내 기업의 불안감을 극대화하기 위한 치밀한 전략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행령에서 굉장히 모호하게 함으로 해서 더욱더 한국 내에 내부 갈등을 일으키는 효과를 얻는다는 그런 목적을 달고 예견됐던 시나리오의 하나인데요. 28일 날 당일날에도 다른 시행령이 추가가 될 수 있고요. 언제든지 이 1,100여 개의 모든 물품에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피해를 호소하는 일본 기업을 다독이고 국내에서 일고 있는 불매 운동에 숨을 죽이기 위한 다목적 카드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일본 기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최근에 불매 운동이라든지 한국 관광객이 일본에서 줄어들고 있는 그런 부정적인 파급 효과를 감안했을 때 피해는 최소화시키면서 이제 입장 차이를 좁혀 나갈 걸로 보입니다. 일본의 모호한 전략에 대해 우리 정부는 내일 국정 현안 점검 조정 회의에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CNBC 서주연입니다. 그러면 일본의 오늘 조치에 대한 업계의 반응 그리고 정부의 대응책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취재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권세욱 기자. 네. 우선 기업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네, 일본의 시행세치 공포를 앞두고 개별화가 지정을 우려했던 탄소 섬유와 공작기계 업계는 일단 한숨을 돌렸다는 분위기입니다. 예. 하지만 일본이 상황에 따라 언제든 개별 허가에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근심과 우려는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예. 탄소섬유를 사다가 그걸 가공을 하는 쪽인데 다행스러운 건 아직은 수출에 뭐 어떤 제약이 걸린 거는 아니니까 그래도 뭐 예의주시하면서 여러 가지 옵션을 생각을 해봐야겠죠. 앞서 오수영 기자 리포트에서도 보기는 했습니다만 이 기업들의 불안감이 여전하군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의 시행세 측은 법 개정처럼 복잡한 절차가 없이도 변경이 용이한 편입니다. 따라서 일본 정부의 운영에 따라 언제든 상황이 급변을 할 수 있습니다. 기업들로서는 불확실성이 더 증가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야기 들어보시죠. 예. 우리가 어떻게 재고를 좀 더 확보를 하고 그리고 기존과 비교했을 때 리드 타임이 얼마나 더 길어지는지 원자재나 이런 걸 수급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얼마나 더 발생될지 지금 이제 안심할 수가 없는 게 지금 이제 상황이 너무 급변하고 있고 아직 모르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저희가 지켜보고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아 나갔습니다. 네. 이 때문에 일본의 애매모호한 조치에는 우리의 국산화와 대체 공급처 찾기에 차질을 주기 위한 고도의 전략이 숨어 있다는 해석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혹시나 개별화가 품목에서 빠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게 함으로써 국산화 의지 등을 꺾으려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방향타를 잡아줄 정부의 대응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내일 추가 대책이 나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일본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빼고 안전과 관련한 분야를 강화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들어보시죠. 예. 국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은 관광, 식품, 폐기물 등의 분야부터 안전 조치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권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이번엔 금융시장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주 코스피는 3년여 만에 가장 낮은 숫자를 기록했고 코스닥도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600선이 무너졌습니다. 검은 월요일과 화요일을 보냈다라는 말까지 나오는데 오늘은 특히 뉴욕 증시가 반등했는데도 코스피는 하락을 멈추지 못하고 1910선까지 내줬습니다. 이렇게 우리 증시의 불안이 이어지자 정부와 금융당국, 통화당국 수장들이 모여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정인아 기자가 정부의 대응 전략 정리했습니다. 주식시장이 열리기 전 정부와 통화당국, 금융당국 수장들이 집결했습니다. 며칠째 커져가는 시장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입니다. 출렁이는 증시에 대해선 자금 유출을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증시에도 올해 1월부터 연간으로 본다면은 유입 자금이 훨씬 큰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다만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시장 변동성과 리스크가 부각되다 보니까 일부 아주 미약하게 자금 유출이 있었던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다만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증시 수급 안정 방안과 자사주 매입 규제 완화, 공매도 규제 강화 등 가능한 수단을 최대한 동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컨틴전시 플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단계에 대해선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며 밝히지 않았습니다. 외환시장 변동성도 확대된 게 사실이라면서 24시간 대응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과도한 쏠림 현상이 있어서 시장이 만약 불안한 모습을 보인다면 정부로서는 불안 심리를 좀 완화할 수 있는 시장 안정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는 점을 제가 명백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필요에 따라 국제사회가 허용하는 미세 조정 수준의 환율 조정에 나서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SBS CNBC 정인아입니다. 앞서 보신 대책들 중에 가장 크게 투자자들의 눈길을 끄는 건 아무래도 공매도 규제 강화일 겁니다.
정부의 금융시장 대응책 취재 기자와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손석우 기자 나왔습니다. 자, 손 기자. 네. 앞서 정인아 기자가 보도했던 회의의 이름이 보니까 거시경제금융회의인데 이게 평소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참석하는 회의가 아니라면서요? 네, 평소에는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주재하는 회의인데 오늘은 이제 홍남기 부총리,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최종국 금융위원장 등 관계당국 수장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정부에서도 그만큼 긴장감을 갖고 현 금융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시장에 좀 보여주기 위한 그런 것으로 풀이됩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에서는 역시 현재 금융시장이 대내외 이슈에 과도하게 반응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시장 펀더멘털에는 문제가 없다. 이런 메시지를 시장에 전파하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이 상황에서 또 금융시장이 계속해서 출렁거린다면 네.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는 얘기죠. 앞서 정인아 기자가 얘기했지만 현재 거론되는 카드로는요. 증시 수급 안정 방안, 자사주 매입 규제 완화, 공매도 규제 강화 등이 있는데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게 공매도입니다. 공매도 같은 경우는 지금과 같은 이 지수 하락기에 기승을 부리기 때문에 이 공매도 규제 강화 조치는 단기적으로 시장을 잠재울 수 있는 그런 카드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 공매도와 관련해서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네. 특히 관심이 많을 텐데 공매도 규제를 강화하는 카드가 당장 전격 시행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일단 공매도와 관련해서 최종국 금융위원장이 언제든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예. 이에 더불어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요. 당국이 곧 한시적 주식 공매도 금지를 확정할 것이다. 이런 글을 또 자신의 SNS에 올리면서 시장에 또 많은 관심이 쏠렸습니다.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공매도 거래를 금지할 수도 있지만 당국이 과열된 특정 종목이나 특정 업종을 지정해서 금지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수단은 동원될 수가 있습니다. 예. 공매도 거래 대기 수요로 얘기하는 게 저희 대차 거래인데 이 대차 거래 규모가 코스피의 경우에는 지난달 기준으로 57조 원을 넘어선 상태입니다. 상당히 많은 물량들이 대기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시장 안팎에서는 이 공매도 금지 카드가 전격적으로 시행될 가능성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송 기자 수고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라면 매달 보험료로 소득의 9%를 내죠. 직장인이라면 회사가 절반을 내주니까 4.5%만 냅니다. 그리고 연금은 생애 평균 소득의 40%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단순 비교해도 낸 돈보다 받는 돈이 더 많죠. 그렇다면 이거를 총합했을 때 구체적으로 얼마나 이익일까요? 그리고 이 이익은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가 통계청 인구와 수명 전망 그리고 거시경제 관련 전망치를 조합해서 30년간 연금을 부은 평균 소득 남성의 시뮬레이션 모형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현재 만 74세인 1945년생은 3.75배나 큰 이익을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또 만 64세인 1955년생은 3.27배, 1965년생은 3.1배, 3.01배 이런 식으로 나이가 어릴수록 이익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입니다. 역시 저출산과 고령화가 가장 큰 이유인데 더 큰 문제는 이대로라면 언젠가 연금 적립금이 고갈된다는 겁니다.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고갈 시기는 오는 2057년입니다. 정부는 적립금이 고갈되면 다른 선진국들처럼 1년에 필요한 연금액만큼만 보험료로 걷는 부과 방식으로 바꾸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방식이 됐을 때의 보험료 부담입니다. 오는 2065년 제도가 부과 방식으로 바뀌었을 때 보험료를 얼마나 내야 하는지 봤더니 소득의 3분의 1을 내야 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연금에 부은 돈보다 나중에 받는 돈이 더 적어져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게 오히려 손해가 됩니다. 정부가 지난해 밝혀놓은 국민연금 개선안 역시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게 보고서의 의견입니다. 결국은 보험료를 높여야 합니다. 받는 연금은 현재 수준을 유지하고 천천히 보험료를 높여서 22년 뒤인 2041년까지 보험료율 17%가 된다면 그리고 연금을 받을 나이도 68세로 미룬다면 오는 2100년까지 기금 고갈을 막으면서 낸 돈보다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이 보고서의 결론입니다.
국민연금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이야기 중 아무래도 사람들을 가장 불안하게 하는 건 기금의 고갈입니다. 아무리 부어봤자 결국 미래 세대의 손해가 전가된다면 지금부터 방향을 틀어야 하지 않을까요?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다음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정부가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세부안을 다음 주에 발표하겠다고 예고했죠. 서울, 강남이 우선 타깃이 될 전망인데 재건축 사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단지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졌습니다. 특히 주민 이주까지 끝낸 곳들이 더 큰 혼란을 겪고 있는데 김성훈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재건축 사업이 완료되면 1만 2천여 세대가 들어설 서울 둔촌 주공아파트 공사 현장입니다. 지난해 8월 이주를 마친 뒤 현재는 철거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상록을 해체 제거 공사를 하고 있어요. 건축은 아마 10월 달에 이주할 거예요. 이곳 둔촌 주공아파트 단지는 올해 가을쯤 약 4,700여 세대를 일반 분양할 예정이었는데 최근 분양 가격을 놓고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합에서는 3.3제곱미터당 3,500만 원대의 분양 가격을 요구하고 있는데 보증기간인 주택보증공사는 2,600만 원 이상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분양가를 최대한 올려받기 위해 규제를 받지 않는 후분양을 할 수도 있지만 이마저 여의치 않습니다. 건설사가 사업을 충당할 수 있다면 진짜 후분양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작업이 않다. 더군다나 후분양을 했을 때 만약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게 되면 조합이 원하는 수준보다 분양가가 훨씬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억울해하고 있죠. 조합원들이 일반 분양 받은 사람들을 지어주는 꼴이나 마찬가지. 조합 측은 분양가 상한제의 세부 내용이 나온 이후 선분양을 할지 후분양을 할지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CNBC 김성훈입니다. 그렇다면 주민 이주를 코앞에 두고 있는 단지들의 상황은 어떨까요? 대표적인 곳이 서울 서초구의 반포주공 1단지인데 이곳 상황은 김완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반포주공 1단지는 오는 10월부터 주민 이주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조합원들 간 의견이 엇갈리면서 현재는 일정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불투명해진 상태입니다. 일부 조합원들은 재건축 설계 도면은 물론이고 사업비 규모도 확정되지 않았고 이사비와 이주비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여기에 분양가 상한제 불확실성까지 더해져 10월 이주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주에 필요한 전세금 대출이 문제입니다. 은행이 상담을 했을 때 10월에 이주비가 나올지 안 나올지 아직 확실치 않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이번 10월에 이주를 하고 났는데 그 이후로 소송이 계속 지연되고 점점 복잡해지고 하면서 오랫동안 이주비 이자를 내고 집에 돌아오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까 봐. 실제로 현재 대출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이주가 아직 안 됐으니까 아직 진행을 안 하고 있지만 10월 1일부터 제가 이제 하고 있거든요. 뭐 이주비 대출을 하려면 사업비가 확정돼야 되는데 그게 아직 확정이 안 됐대요. 그래서 4대 은행 모두 지금 승인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점이 입주자 모집 공고 전후로 조정될 경우 조합원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더 커지는 것도 부담입니다. 조합 측은 일정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입니다. 관리 처분했고 하니까 금년 10월부터 내년 3월 달까지 이사가고 내년 10월 달부터 이제 건물을 갖다가 이제 철거하려고 그러는데. 속도를 내는 듯했지만 분양가 상한제라는 변수 등장에 반포주공 1단지 재건축 사업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SBS CNBC 김한진입니다. 보신 것처럼 강남 재건축 단지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상되는 쟁점과 논란이 뭘지 황인표 기자와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황 기자. 네. 먼저 적용 시점이 아무래도 가장 큰 관심거리일 텐데 어느 단계부터 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까? 일단 현재 법에서는 그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재건축 단지는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입주자 모집 전, 즉
아직 분양을 하지 않은 아파트를 대상으로 이 상한제를 적용받는다 이런 조건이 좀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이유가 있는데 현재 이 분양을 앞두고 있는 아파트들 중에 몇몇 곳이 분양가를 최대한 높게 받기 위해서 후분양을 추진 중이기 때문입니다. 예. 이렇게 되면 이제 앞서 보신 반포 주공 1단지라든지 둔촌 주공 등 곧 일반 분양을 앞두고 있던 아파트들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을 수밖에 없게 되고요. 현재 서울에서 이렇게 관리 처분 인가를 받거나 철거, 이주 등 이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곳이 모두 122군데나 되는데 모두 이 상한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각 사업장마다 상한제로 인해서 조합원의 이익이 줄어든다면 거센 반발이 예상되고요. 일부 재건축 단지 같은 경우 재산권 박탈을 이유로 헌법 소원까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 상한제가 연기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전망이 좀 많이 나오고 있었는데 정부가 다음 주에 하겠다 이렇게 시행 시기까지 못 박으면서 이 강행을 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일단은 뭐 김현미 장관의 유임이 기정사실화됐거든요. 거기 이런 마당 계속해서 이제 서울의 어떤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옥죄기 위해서 결국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그나마 싸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게 바로 분양인데 지금 서울 아파트의 3.3제곱미터당 분양가가 6월 말 기준으로 2,673만 원이나 됩니다.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 21%나 올랐고요. 예. 과천에서는 분양가 규제를 피해서 후분양으로 3.3제곱미터당 무려 4천만 원의 분양가를 결정한 그런 사례도 최근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분양가는 계속 오르는데 여당에선 상한제를 좀 연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나오자 결국 김현미 장관이 아예 발표 시기를 이제 못 박은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상한제 시행을 놓고 상한제 효과에 대해서 오히려 집값을 더 끌어올릴 수 있다, 뭐 그렇지 않다, 뭐 이런 식의 논란이 좀 많고 여기에 지금 사실 경기도 그렇게 좋지 않은데 이 상한제를 이렇게 강행할 필요가 있느냐, 뭐 이런 지적도 있던데요. 일단은 뭐 재건축주의 입장에서는 앞서 보신 것처럼 수익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이 재건축 사업을 연기하거나 아예 중단할 가능성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재개발 이후에 주택 공급 수단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실제로 재건축 사업이 중단되면 새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게 되고 이에 따라서 기존 아파트 값만 더 오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에 최근에 주택 공급이 많이 있었고 여기에 30만 가구의 3기 신도시가 계획돼 있는 등 공급 위축 가능성이 적다 이런 반론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등 경제 불안과 관련해서 이 재건축이 줄어들게 되면 결국 건설사들이 뭐 수익 감소 등 이런 피해를 보게 될 것이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예. 한편에서는 일본 수출 규제와 상한제 시행 여부는 큰 상관이 없고 오히려 지금처럼 경제 상황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분양 가격이라도 좀 안정시킬 그런 필요가 있다 이런 주장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제도가 시행되고 뚜껑을 열어봐야 그 효과를 평가할 수가 있겠군요. 잘 들었습니다. 금융당국이 현재 은행들의 일자리 창출 실적을 발표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SBS CNBC가 4대 시중은행이 당국에 제출한 일자리 창출 현황을 단독 입수해 살펴봤더니 상당수 일자리를 비정규직으로 채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 해 채용 인원이 1,000명씩이나 되는데 80% 이상을 비정규직으로 채운 곳도 있었습니다. 정부의 일자리 창출 압박에 양만 늘리는 눈 가리고 아웅식 대응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규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해 4대 은행인 KB 하나은행은 총 1,027명의 직원을 새로 뽑았습니다. 그런데 1,000여 명 중 정규직은 고작 194명으로 이 중 비정규직 비중이 81%를 차지했습니다. 은행의 전문 계약직, 영업전에 이제 파트타임으로 이제 시간제 급여를 받는 시급 텔러들 그런 때는 이제 비정규직이 들어오는 거죠. KB 국민은행은 올해 상반기 898명을 새로 뽑았는데 이 중 파트타이머 등 비정규직이 824명으로 비중이 무려 92%에 달했습니다. 그럼 이제 3개월 단위로 하죠. 개인 사정상 나가시게 되면 또 뽑고 하는 거죠. 예적금도 하고 업무 자체는 똑같은데 대출도 사실 간단한 건 할 수는 있겠죠. 금융감독원이 재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은행권 일자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4대 은행은 총 4,785명을 신규 채용했는데 이 중 절반 이상인 2,508명을 비정규직으로 채웠습니다.
대신 정규직 일자리는 확 쪼그라들었습니다. 최근 3년간 4대 은행 정규직 신규 채용은 5,106명인 반면 퇴직자는 그 4배가량인 19,600명을 웃돌았습니다. 정규직 4명이 퇴출되면 1명꼴로만 신규 채용한 겁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축소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비정규직으로 해서 인건비 절감으로 메우는 비용 절감 중심의 전략이라는 것은 은행이 지금 현재 IMF 이후에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해나가야 될 길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좀 낙후된 여전. 금융위원회는 이달 말 은행권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발표할 계획인데 비정규직 비중이 높으면 최종 결과에 부정적으로 반영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CNBC 박규준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민주입니다. 이 시각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이 흐리거나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내륙을 중심으로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고요. 강원 영동에는 열대 저압부의 영향으로 10에서 40mm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는 저녁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은 24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에는 33도까지 오르는 등 덥겠는데요. 충청 이남 지역은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5에서 30mm가 예상됩니다. 다만 소나기가 더위를 식혀주지는 못하겠는데요. 현재 충청 이남 지역 대부분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특히 광주는 폭염경보까지 내려진 가운데 내일 낮 기온이 33도까지 치솟는 등 무더위가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내일 열사병 위험지수는 위험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충분한 휴식과 함께 물을 자주 마셔주시고요. 낮에는 되도록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중부지방 구름 많은 가운데 낮 동안 충청도에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동해안 지역도 구름 많은 가운데 강릉의 아침 기온 24도로 시작하겠고요. 낮에는 30도까지 올라 무덥겠습니다. 남부지방 낮 동안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광주와 전주, 대구 33도까지 오르겠고 밤에도 열대야가 이어지겠습니다. 금요일까지 내륙을 중심으로는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다음 주 초까지 서울의 낮 기온은 33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